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금 15층에 와 계신 동지들도 계시고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줌 메모창이나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간 반 정도 제가 좀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고 토론할 좀 내용인데요. 사전에 뭐 양해나 혹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 민주노총 총연맹이나 산별지역본부 등 혹은 활동가 동지들하고 약간 내용이나 방향이 좀 다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거의 한 99.9%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한두 개, 100개 중에 한두 개는 조금 연구자 시각에서 다르게 좀 관점에서 언급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지방정부와 노동정치 또 혹은 노동조합 역할, 과제, 개입 전략을 할 때 이 세 가지 흐름을 보면서 저도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오신 분들하고도 그런 흐름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법령엔 그렇게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그러니까 끝에 보면 이제 단체잖아요. 사실은 중앙정부는 지자체하고는 파트너십 관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중앙정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는 수원시하고는 거의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권한도 없고 이런 관계에서 대등성을 찾기 위해서 실천적 언어로 저희가 2011년부터 지방정부라고 썼어요. 2011년에. 그때 태클이 많이 들어왔죠. 노동법 하시는 분들이든 행정학을 하시는 분은 지방정부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법령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주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한 것부터 태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책과 제도 만들기 전에 회의자료 1쪽 개요에 지방정부의 뭐 모범 사용자 역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부터 지방정부라는 건 없는데요. 이렇게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지방정부라는 이제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운동적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법령에는 없는 걸 대등한 권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실제 지자체 도시 지방정부 사례도 얘기하지만 뭐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도시가 거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제가 동작구에 사니까요. 아니 동작구에 조례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조례도 없는데 뭘 해요? 그런 대등성을 찾기 위해서 지방정부라고 똑같이 써야 되겠다. 대등하게. 규모가 작은 도시일 것뿐이지.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조례가 뭔지 준비부터 많이 했어요.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자치법규 조례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인데 오늘 이제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약 70분의 동지들이 어디 가서 이걸 캡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안 올린다는 전제하에 팁을 엄청 드릴게요. 공무원 요리하는 방법. 이거 전혀 다릅니다. 우리 단협에도 할 수 있다와 한다는 전혀 다르잖아요. 조례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알고 있는 동지들도 실제 실행에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하지 않았을 때 팁, 또 집권했을 때 팁이 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찾으려고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 실질적 권한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보 정치가 혹은 민주노총 총연맹 등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동구 얘기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초반에 좀 갔는데 민주노총 동지들한테 깜짝 놀랐어요.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내가 찍었든 안 찍었든 여태까지 제가 서포트를 했던 데는 민주당이 집권한 도시였거든요. 그래도 국힘은 아니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울산 동구에 갔는데 그 수많은 우리 민주노총 단사 조직이나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거기서 막 하는데 뭐 공무원 뭐 실국장도 있고 구청장도 계시고 뭐 저같이 연구자도 있는데 뭐 그냥 다운표 치고 얘기할게요. 민원성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체 휴게실을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제가 거기서 끝날 때쯤에 아니요.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여기 투표는 안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울산 시민이면 성향은 다르더라도요.
민주노총 지지한 후보가 됐으면 단체장이 처음 된 거잖아요. 최근에. 아주 20년. 그럼 공동정부 구성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럼 공동정부를 구성했으면 민원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이 도시를 어떻게 잘 갈 것인지 보고서를 갖고 오셔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요거 해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좀 몇 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앙정부를 좀 집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조금 집권이 필요하면 옛날에 과거에 20여 년 전에 우리가 집권 플랜 뭐 이런 거 했을 때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두 번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어쨌든 올해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자 시기에서 이런 것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계시면 이따 충분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좀 몇 개 통계는 확인 차원에서 공유를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통계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부 지금 이제 두 번째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앞에는 경제활동 통계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민주노동연구원에서 몇 년째 여기 이제 정경원 박사님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지역의 노동 통계가 전무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노동조합이나 활동가들 갔을 때 그게 광역이든 기초든 갔을 때 뭘 얘기하려고 하면 통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 지자체가 그게 왼쪽 통계든 오른쪽 통계든 노동 통계든 뭐 통해서 지역 통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많이 느꼈죠. 그래서 예전에는 민주노총 우리가 통계부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것도 연구자 입장에서 아쉬운데 중앙정부 통계는 그래도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연구자들이 풀이 많아서 다양한 통계에서 대등한 통계가 나오는데 지역 통계는 진짜 많이 없다는 걸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통계인 게 아니라 이거 이상의 엄청 많은 통계가 좀 있어야 광역이나 기초에 그게 직업훈련이 됐든 고용이 됐든 노사관계가 됐든 산업안전이 됐든 필요한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기초로 내려갈수록 샘플이 적어서 대표성이 없거나 또 중앙정부에서 원자료를 많이 안 주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 16개 광역 지자체, 17개인가? 네, 17개 광역 시절 지적하면 산하기관에 뭐가 있냐면 출연기관으로 연구원이 있어요. 옛날에 시정개발연구원인데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이런데 이런 데에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노동부서 연구팀을 무조건 만들게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서울시도 박원순 년 때인가요? 2011년, 12년 그때 보고서 들어갔으니까 10년 동안 서울연구원에 박사가 100명이 있는데 노동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도시, 무슨 행정 뭐 이상한 놈들은 되게 많은데. 그리고 옛날에 이게 시정개발이니까 주로 이공계 쪽에 박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노동 쪽 고용까지 포함해도 가면 이 TF에 뭐 들어오냐면 진짜 노동하고 상관없는 서울연구원에 박사들이 들어와서 왜냐면 내부 외부 섞잖아요. 민주노총이 저를 볼 때는 계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서울시 가면 빨갱이에요. 예. 그래서 최대한 섞으려고 하는데 뭐 이상한 행정학 하는 사람이 와갖고 생활임금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과 아웃소싱만 담당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생활임금 설계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행정의 노동 통계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 생산을 산하연구원이 17개 광역시도가 하는데 여기에 노동 관련된 노동 경제가 됐든 노사관계가 됐든 포괄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박사 연구자가 들어가서 충분한 서포트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왜냐면 5년 동안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이거 중앙에도 같이 제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의 산하연구원에 노동 전공의 TO를 뽑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죠. 그게 한두 명만 있어도 대단히 지역 통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체 연구를 할 때 그 뭐 특고 연구를 하든 노조법 2, 3조 연구를 하든 하거든요. 없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카메라 찍혀갖고 좀 불안한데 뭐 신뢰를 갖고 나중에 나오면 이제 총연맹으로 제가 서울연구원에 10년 만에 노동 박사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신자유주의자 제자를 들어왔어요. 아니 얘기할까요? 아니, 조준모 제자. 성균관대 우리 완전히 노사관계 이명박 때 밀어붙인 그 제자가 와갖고 생활임금 같은 거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나마 10년 만에 뽑았는데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중앙정부에만 상대만 해봤는데 10여 년의 경험을 느끼면 정책적 서포트를 하는 이런 곳에 저는 정책 협약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노동전담 채용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부산연구원에 한 명, 그리고 창원인가 한 명에서 알고 있는 곳에 한두 명이 저희 쪽하고 그래도 소통이 되는 박사들이 들어가서 노동 연구를 이제 조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몇 퍼센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여준 건 저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고용 형태라든가 업종 부문이라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별이나 연령. 이제 그런 통계를 낼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총연맹이 17개월 광역 시도 중에 어디 우리가 집권을 하는 이제 타겟팅이 있다. 그리고 특광역시 그 기초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 공약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통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국민 여러분, 제 충남 금산이 고향인데 금산 6만 도시의 임금 노동자가 2만 5천이고 여기 돌봄 노동자가 2,500명이 있는데 생활임금 계산해서 하면 연간 12억이 필요합니다. 이거 포괄 수용 예산으로 갖고 오면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기초 통계가 있어야 시민들도 설득하고 예산부서하고 할 때도 하는데 그런 통계가 이제 거의 우리 쪽은 이제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행정 조직도 만들 생각은 단일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여서 이런 것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비정규직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지역고용조사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라는 지역을 못 봅니다. 그래서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통계가 있는데 그걸 거주지로 볼 거냐 사업체로 볼 거냐 뭐 강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 상태로 보면 전국의 비정규직이 38% 남짓밖에 포착이 안 돼요. 아시듯. 근데 여기에는 특고 용역이 많이 누락되거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소 추정되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볼 때 이게 예컨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 강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9%고 경력 보유 단절 여성이 이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5일 미만 38.6%인데 그러면 제주도에 서귀포가 많아요? 제주시가 많아요. 여기 한 번만 질문하면 제가 이제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여서 지역의 노동 연구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본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본부가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산하연구원에 노동 통계를 주기적으로 내고 노동 연구자를 이런 건 되게 쉬운 요구안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본부가 정책적인 인건비를 들여서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안 뽑다 하더라도 기본은 통계를 돌릴 수 있어 정책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왼쪽 오른쪽의 키워드는 뭐냐면 해방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청, 구청, 도청 같은 데 갔을 때 행정부서가 쭉 있는데 우리를 치면 노동정책과가 존재하지 않았죠.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무슨 통일부, 외교부, 뭐 복지부 이렇게 있는데 노동부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담당했던 곳이 이제 어디냐면 일자리과는 다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일자리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든 자체적으로 하든 그래서 처음에는 일자리 파트하고 했고 지금도 조금 변동은 있지만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노동전담과를 설치하고 있는 데는 20곳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220개는 노동정책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고용과에 팀장 한 명 있고 공무원 선생님들 둘 있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한 명 담당하고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담당하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도대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권한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봤더니 딱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노사관계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노동조합에서 노조 설립 신고하는 거 기초자치단체 이런 곳에 그래서 근데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일부 서울, 경기, 뭐 충남, 부산 등 노동정책을 인천 뭐 이렇게 시작할 때 15년 전에 저희가 먼저 한 건 어떻게 하면 노동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만드는 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법령을 찾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흐름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지금이야 이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이 3.3% 우리가 가짜 노동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당시만 하더라도 파견 용역 기간제 정도가 비정규직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도 이제 넓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15년, 20년 전에 지방자치단체 갔을 때 도대체 대한민국 법령에 지방자치 노동법을 규율할 수 있는 건 어느 조항이 있을까 했더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0조하고 49조 그리고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가면 2조와 3조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 자체는 아니니까 보면 저 10조하고 49조에 그냥 노동조합 설립 신고 내주고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발급 신청도 안 해주고 노조 안임 통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안 되겠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법령으로 조례라고 하고 자치법규라고 그럽니다. 조례에 노동정책과 관련된 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이제 처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게 예산이 됐든 사업이 됐든 정책이 됐든 추진이 된다는 걸 그제서 이제 저도 느꼈고 그걸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언론에 많이 보지만 뭐 어쨌든 미국이나 연방 국가들은 중앙에도 노동법 권한이 있지만 자치 도시에서도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없었다. 한국은 로컬에 지방 정부에 그래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중앙의 입법에 없는 내용을 노동자들 불평등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동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제 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뭐 이제 저희가 어쨌든 연구자 정책 연구자니까요. 이제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 해서 세계 인권 선언에서 노동과 관련된 항목들을 한번 찾아보고 국제노동기구가 뭐 협약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선언에서 인간다운 삶부터 했든지 그런 걸 나열하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헌법이니까요. 32조, 33조인데 의외로 지자체, 지방정부는 34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지방정부가 이제 사회보장 성격 지원하는 거는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뭐 노사관계, 개별적, 집단적, 뭐 노동법 1, 노동법 2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 중앙정부 법령 이렇게 하면서 지방정부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서울, 인천에 광역과 기초에 조례를 만들고 이걸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만드세요. 국가팀 이런 흐름으로 갔고 이걸 수행을 전담하는 뭐 전달체계, 지원조직 그래서 예전에 초기에는 저희가 비정규센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권익센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는 원래 있던 거니까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뭐 이런 것처럼 노동 전반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에 뭐 이름은 조금 명칭은 다 다릅니다. 뭐 노동권익조례, 기본조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이제 다양한 이해당사를 주최하고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의제별 위원회도 이제 많습니다. 나중에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감정노동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제 감정노동 보호위원회, 생활임금을 만들면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생활임금위원회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처음에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는데 생활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초기에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생활임금이 결정되는 지자체 한 100여 개 중에 데이터를 받은 80개 중에 노동조합 추천한 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이면 뭐 무슨 부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항노총, 민주노총이 다 들어갔냐?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갔냐?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는 안 들어가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전문가가 있잖아요. 여기만 들어갔냐? 아예 안 들어갔냐? 이렇게 봤더니 노동조합 간부가 들어간 지자체가 생활임금이 가장 높았어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중간이 이제 저 같은 사람 추천해갖고 들어갔는데 아예 안 들어간 도시는 가장 생활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그래서 확실히 위원회 개입 들어갔을 때 처음에 생활임금위원회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내부에서 논쟁이 많았거든요. 지네가 다 결정해놓고 뭐 손만 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금액 자체로만 봐도 그렇고 회의록을 보면 이제 적용 대상 범위 넓힐 때 해서 위원회 개입 전략을 해서 각 뭐 돌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체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보면 이렇게 지방 정부의 노동 정치 개입 혹은 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집권에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렇게 흐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슬라이드는 처음에 정책과 과제 등을 포괄해서 할 때 국제기획이나 헌법의 기준을 찾고 그다음에 디센트웍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고 저건 이제 전술적인 측면도 있어요. 노동정책만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공무원들 학을 떼요. 왜냐면 자기들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컨대 예를 들어 서울시 예전에 팀장님이요. 노동정책 팀장님이 반려견과 팀장님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반려견 사업하다가 오셔갖고 하는데 대각선교 수업을 알아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디센트워크 아이로나 EU에서는 정규직 전환 많이 하고 소득하고 뭐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일자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다라고는 뭐 맞기도 하지만 조금 우회도를 찾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노동인권 이런 기준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한 게 지방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동 정책을. 그래서 제도 설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규를. 그래야 이제 예산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례가 없으면요. 어떻게 이제 되냐면 단체장이 바뀌면 특히 이제 보수정당 단체장이 오면 조례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거든요. 예, 공무원이 감사받을 수가 있어요. 단체장 바뀌었는데 야, 니네 그때 120억 썼는데 어떤 근거로 사업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사인을 했거나 그럼 지시사항이잖아요. 시장 사인하면. 요거 이제 면피가 되죠. 제가 시켜서 했어요. 근데 조례가 없으면 이건 100% 감사받거든요. 예. 그래서 철학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가 없어서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조례가 있어야 예산부서, 회계, 총무 뭐 이런 예산부서하고 조례가 없으면 우리 중앙부처도 기획 이름이 지금 바뀌어갖고 기획처로 바뀌었네. 기획 할 때 그래서 조례는 진짜 중요하다. 인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이제 노정교섭 뭐 이렇게 이제 노사교섭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제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비정규 정규직 전환하고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생활 이런 얘기하면 대놓고 반대는 조금 안 하는 뭐 이런 걸 이제 찾는 요 중에 모델 인플로이어 착한 사용자가 돼야 된다. 적어도 니네가 사기업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개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행 주체로서 평가도 하고 감독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지원 조직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다양한 거버넌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총연맹이나 동지들 결하면 이게 이제 뭐 노동교섭이든 협의틀이든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응은 뭐 싫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 대화 이렇게 해서 6가지의 툴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6가지가 거의 이제 틀이라고 표면 잘 짜여져 있는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좀 봐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찾은 게 그냥 뭐 ILO가 이랬어요 이렇게 하기는 지방정부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설득하는데 가장 좋은 건요.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원 영통구에서 하는 건 그냥 무르르듯이 알아서 자기들이 연락해서 찾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찾은 건 진보적인 도시들의 혹은 노동조합하고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는 혹은 집권한 경험이 있거나 이런 도시들을 쭉 찾아서 일반적인 고용 일자리 노동 정책을 한 도시들에서 보니까 독일의 뮌헨이나 함부르크 도시에서 뭐 진보적인 노동조합이 집권한 3인당이나 등 했을 때 취약계층 사업이나 이주노동 사업은 진짜 많이 하고요, 유럽은. 그리고 이제 브레멘이 한자 도시인데 여기 진보적인 도시인데 여기가 이제 일자리나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에서 여기는 자치 근로감독 권한이 있어요. 그래갖고 공공발주기관에 가갖고 최저임금 줬는지 안 줬는지 브레멘이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면 3년 이상 우리가 발주하는 그 위탁 공공기관에 입찰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 사업 그렇고요. 이 두 번째 있는 의제별 사업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행정에서 생활임금 이런 거 하면 좋아요. 그리고 상병수당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플랫폼 프리랜서하고 성별 임금 공시제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하나하나 찾아갖고 저기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센터처럼 뭐 노동자 회의소 모델도 있고 민중해진 모델도 있고 노동자 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노동 정책을 만들었다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틀을 만들 때 요 틀을 갖고 이제 설득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틀이 없어도 공공행정조직에 이제 설득이 되는데 그래서 예 어쨌든 ILO 유럽의 좋은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고용 안정성 교육 훈련부터 해서 쭉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서 오른쪽은 한국 지자체는 당시에 2012년에 그러면 서울시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요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직 실현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어설픈 것도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과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용기에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비정규 정규직 전환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도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지방정부에서 교육훈련 노동교육훈련은 뭐 거의 못 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가면 앞으로의 미래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AI도 그렇고 디지털도 그렇고 이 급변하는 생각에서 인재 개발한 같은 걸 다 갖고 있거든요. 시설은
그래서 노동교육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개인적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부터 노동시간 단축 2017, 18년도부터 붙은 게 이겁니다. 노동안전 지자체 조례가 막 급격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고 먼저 이제 감정노동도 있었지만 이렇게 좀 됩니다. 그리고 차별 쪽은 진도가 좀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많이 조금 언어가 있지만 노동이사제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이유를 이런 틀이 있고 ILO나 유럽연합에서도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뭐 조례를 만들거나 시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틀을 알려드리면 오늘 사실 자료 없는 팁이 많습니다. 공공행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조례가 없거나 중앙정부하고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예산을 현금성 예산을 쓰려면 복지부상의 사회보장위원회에 거의 8월 달에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많이 열리면 상하인데 여기에 협의 과정 거쳐야 돼요. 거기에 동의를 못 거치면 예산을 못 쓰거든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팁이. 공무원들이 이제 그러는데 일몰 사업, 한시적 사업은 협의 안 거쳐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병수당 무슨 사업을 할 거야. 240개 지자체. 근데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뭐 조례가 있어야 이제 어째 하니까 조례 딱 있는데 120억을 쓸 거예요. 그러면 사회보장의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일인데 2년만 딱 하고 안 할 거예요. 시범 사업으로 2년만 하고. 그럼 또 3년째에는 다시 법 개정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 우리 한시적 사업이고 일몰 사업이고 딱 2년 동안만 이렇게 하면 되면 오케이 그래 이제 한시적입니까? 이러면 사회보장위원회 안 거쳐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노동자 한 분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조례가 없거나 조금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대는 건 그냥 1년만 해요 한시적 딱 하고 집권에서 이제 의회 통해서 조례 개정하거나 예산 반영하면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헤비하고 우리가 예산을 뭔가 하고 싶은데 무슨 지킴이 사업을 하고 싶거나 무슨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싶거나 이런 걸 하고 싶으면 한시 사업으로 처음에 일단 시작하자. 뭐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렇게 시작하면 사회보장위원회 안 거쳐도 되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사회보장위원회 원래 상하반기 2번 열던 걸 한 번으로 줄였었거든요. 그때 놓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전력도 되게 중요해요. 9월 달에 뭐 제안하면 1년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끝나 가을이잖아요. 그때 많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뭐 중앙정부와 비슷하지만 가을에 준비해 갖고 내년 상반기에 내부는 세팅 다 끝나고 사회보장이 다 끝이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 8월 놓치면 잘못하면 이제 1년에 한 해가 확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대의원대회 하려고 그러면 1, 2, 3월에 뭐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 행정으로 하면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다 실패해요. 네. 거의 이제 2년 후에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총연맹에 좀 기여하죠.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는 다 넣질 못해서 이제 조례를 저희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가장 먼저 만든 게 일부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4번 근로자 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예전에도 있던 조례인데 그건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만든 게 뭐냐면 일부러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 조례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경기도는 시장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사용자는 누구고 이 사업의 적용 범위는 뭐고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이 적용은 산하기관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부로 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노동센터를 만들거나 대표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보편적인 노동 뭐 지원을 합니다. 교육훈련을 합니다. 성평등적인 뭘 합니다. 이런 8가지 10가지 사업이 이제 쭉 나열이 되는 조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잘 이행하는지 자문 심의 등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어서 가장 중요한 건 1번 조례입니다. 1번 조례. 1번 조례가 그래도 지금 지금 한 20, 30개 만들어졌어요. 광역은 거의 다 있고 근데 기초는 거의 전무하죠. 그러면 총연맹에서 보면 광역 중심으로 기초에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의원들한테는 다 저거 조례 발의하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저게 없으니까 개별 조례 뭐 이런 거 의제별 생활임금 뭐 이런 거만 좀 한 건데 1번 조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새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고요. 거기에 조항 쭉 사업이 있는데 뭐 노동시간 단축이 있다 그러면 12번에 예를 들어서 일터와 뭐 안전에 관련된 사업에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쭉 해서 1번 조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대서 근데 지자체별로 이 용어가 다 다릅니다. 뭐 노동자 권익 조례, 노동자 기본 뭐 이렇게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돼 있다. 근데 이것도 아직 한 2, 30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220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지역본부 사업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25개 자치구에 출마하는 제 후보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권익 기본조례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이거 만들어달라, 니네 해라. 이렇게 되고 이거 안 한다 그러면 다 떨구기 작전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단체나 활동 혹은 노동조합 등이 감정노동, 청소년 노동인권부터 해서 쭉 해서 순서로 보면 이미 기존에 만들어 있던 4번 정도를 4번과 9번, 10번 조례를 제외하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후순위일수록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또 팁입니다. 한두 개만 보시면 이제 명확해요. 조례, 우리 단협하고 똑같죠? 뭐뭐뭐를 할 수 있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못하는 것도 뭐 이런 거 다 이해하니까요. 근데 한다고 규정했는데 그걸 실제로 안 했다라고 그러면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 압니다. 왜냐면 여기 한 3명이 중앙정부로 하면 감사원, 시지도체면 감사실에 강행 의무조항 조례를 해당 부처가 3년 동안 종합계획 수립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성과평가에 마이너스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조례는 이렇게 많은데 1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는 건 생활임금을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해도.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조례에서 보면 대부분 할 수 있다 정도가 많지 노력조항이 많지 의무조항 강행조항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의무조항 강행조항을 찾아갖고 또 그건대로 이제 지역본부에서 의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노동이면 중앙국회는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잖아요. 그냥 노동위원회 그 상임위듯이 서울은 기경위 그리고 경기도는 경제사회 무슨 노동위원회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는데 경기도 노동 관련된 12개 중에 2개가 그중에 각호 45와 45가 의무조항인데 지난 3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고 의회에서 그 10월 11월 달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게 되면 그거 이행을 어떻게 할지 내년에 어떻게 할지 혹은 해당 부서에서 징계를 받거든요. 사유서를 받거든요. 이 전략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 만들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력조항을 왜 다 형식적인 조항이냐는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조례는 또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만들 필요도 있다라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의무조항을 많이 만드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한 15년 말씀드리면서 정책하고 개입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활임금부터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14년 만들었고 15년 전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왔는데 생활임금 정책은 임금 인상률 금액을 올리는 거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대상을 넓히는 쪽에 단 한 발짝도 지금 못 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대상을 넓히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 보면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이제 개별적 의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2026년에 지방정부의 노동정치라고 했을 때 가장 지금 많이 조례가 120개 가까이 만들어지고 민주노총이 그래도 참여를 많이 하는 위원회거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가 생활임금 조례인데 이 생활임금 조례에서 단 한 발짝도 이제 우리가 진도가 못 나간 게 금액 인상은 많이 했지만 적용 확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이제 준공공적이거나 민간 영역에 얼마나 많이 생활임금을 확대하느냐가 이제 기로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방법을 못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강제할 번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어디서 한 군데는 민간에 지금 이제 뚫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뚫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행정기관이나 민간 사기업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사업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특정 도시를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주에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전주시가 예산을 투여해야 되거든요. 3달 동안 그 업체들이 참여해요. 민간 업체가 참여하죠. 이런 데도 이렇게 하고 그 참여하는 기간에는 전주시가 책정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해서 한 발짝 더 가는 작업이 저는 이제 2단계 생활임금의 민간 확대 영역으로 보거든요. 전주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 그걸 받을 일은 이제 일단은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중간 범위에서는 꽤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 예산을 통해서 모든 부서들이 하잖아요. 문화체육부도 하고 뭐 어디도 하고 어디도 하는데 이쪽에서 발주하는 것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러면 민주노총이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그 사업비로 책정되는 곳에 생활임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게 그 다음 플랜으로 확 간다고 봐요. 예.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생활임금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 사업이 유력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조례 대부분 뭐 위탁 조례 용역과 관련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보면 그래서 2014년부터 이런 조례를 쭉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 정부의 노동조합이 노동정치 뭐 개입 이런 표현을 쓰면 기존의 저 조례 등 정책은 후퇴했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미약하면 핵심 정책은 다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이 이제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대표적으로 기후, 정의로운 전환, AI 관련된 조례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지방 정부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조례 영역이 있는 거고 기존에 아까 15개부터 한 20개 남짓되는 데는 우리가 표현하면 이제 업그레이드, 대상을 넓히거나 수준을 넓히거나 뭐 이런 정책들이 조금 필요한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좀 행정으로 가면서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역이 대표적이니까 왼쪽은 서울, 오른쪽은 이제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하고 경기도가 이제 차이가 엄청나게 드러나죠.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경기도는 전담 국이 있는 거예요. 국이 있고 과가 3개가 있고 그러면 아마 대충 한 20여 명 있다고 보면 한 60명 정도의 노동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제 배치가 받은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로 보면 민생노동국이라고 해서 밖에 있는 분들이 전담국인 줄 아세요. 근데 그 국이 아니에요. 보시면 소상공인과부터 해갖고 노동정책과가 이제 두 번째 있죠. 그리고 팀이 6개 있고 한 팀당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주무과를 빼겨나면 뭐 3명 있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하면 한 20여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서울시 노동정책과는 경기도로 보면 경기도 한과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 수준에서는 중대재해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국 단위 정도의 행정체계는 마련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것도 또 팁입니다. 우리 이제 국 만들어 주세요 이 얘기만 하는데 하나 더 가셔야 돼요. 이제 서울시를 보면 이제 과만 볼게요. 이게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국 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주무과거든요. 네, 주무과로 보내야 돼요. 주무과로.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과가 아니라 저기 주무과 1번과로 보내야 돼요. 2번, 3번, 4번으로 가서 힘없는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 힘은 예산도 마찬가지고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기초는 노동국을 만들 수 없잖아요. 국 단위에 이렇게 만들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오케이 우리 팀 3, 4개 과 하나밖에 안 돼요. 예를 동작구다. 그러면 무조건 경제실 산하에 국 산하에 주무과로 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노동단체 얘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력도 더 많고요. 약간 TO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책 수행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로 갈수록 힘이 없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고, 요건 이제 조직하고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로 보면 이제 노동복지팀에서 이제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이제 수탁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또 하나가 많은 동지들 아시다시피 지자체에도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공사, 뭐뭐 도시공사 이런 게 그리고 시설관리구 공단 이거를 이제 투자기관이라고 그래요. 예, 지자체가 예산을 투여해서 투자기관 공기업이고 행안부나 경평을 받는 조직입니다. 이제 공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연구원, 세종문화연구원, 재단, 복지문화재단 이렇게 재단들이 있어요. 연구원 이런 데는 출연기관이고 출자기관입니다. 이 두 개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앞에 공사공단은 경평도 받고 중앙에 기재부에 경평도 받는 조직이고 출연기관은 조금 이제 소프트하죠. 쉽게 보면 두 개.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지만 산하공공기관으로 보면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곳에 예를 들어 서울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에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서울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공사공단 재단 등의 노사정 협의해갖고 예전엔 서울 모델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 16개 정도, 20개 정도는 되는 기관들이 모여갖고 정기적인 이제 회의를 하는 조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청, 구청, 도청이라고 하는 행정 조직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공무원이 다수잖아요. 그리고 공무직
선생님들 계시고 기간제 노동자들이 있고, 근데 그 밑에 산하기관이 우리가 보면 이제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죠. 공공기관. 그래서 이쪽도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 보시면 하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기관, 출연기관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쪽에는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받는 곳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노사관계나 노동정책 영역이 다 구현될 수 있는 영역이죠. 노동이사가 됐든 생활임금이 됐든 노조법 뭐 2, 3조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이 됐든. 근데 시청으로 가면 좀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거의 5분에 사는 공무원 신분의 선생님들이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적용을 안 받으니까 조금 이제 결이 달라서 이제 그렇긴 한데, 서 행정은 정책을 피고 이행하라는 주체의 성격이 강하면 산하기관은 우리가 노사관계나 노동조합의 개입의 필드 영역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출연기관. 그리고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못 나간 게 수탁기관이요. 민간위탁. 예, 저기에 또 이제 또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광역은 평균 200개에서 300개 정도 있고요. 기초는 80개에서 120개 정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동작구다 그러면 평균 약 100개 정도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갖고 돌봄센터부터 시작해서 무슨 비정센터부터 청년센터부터 해서 100여 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동지 여러분 3월 10일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여서 우리는 노조법 2, 3조 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데 형성되어 있는 하청노조의 교섭권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지금 3월 10일부터 딱 요 땅에 했을 때 가장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전국에 243개에 100개에서 300개 언저리 되는 민간위탁의 노조법 2조에 실질적 지배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는 수탁받은 A 법인이냐 아니면 이걸 예산과 결정부터 다 하는 시청이나 도청이나 여기냐, 그러면 판례가 나와봐야 알지만 아마 판례로 붙으면 이건 어떻게 모른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사장 표현할 때. 그래서 이미 투자기관, 산하기관은 노동조합이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서울 지하철, 지하철 여기도 노조가 있고 다 있잖아요. 웬만한 데는 시설공단. 근데 민간위탁은 거의 이제 노조가 없잖아요. 우리가 노조 조직률에 대단히 중요한 저는 또 하나의 포지션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공공부문 영역에 많이 포함이 안 돼 있었고 빠진 데지만 꽤 많은 저임금에 그리고 2년 내지 1년 기간제 계약을 많이 하는 이 영역이어서 저는 조금 보면 올해 우리 민주노총의 주된 지방정책 노동조합의 정책의 영역이면 저는 단연코 꼽으라 그러면 민간위탁기관. 예, 됩니다. 돌봄부터 시민 서비스가 다 있거든요. 여기는 거의 많이 감사한다 그러면 뭐 계약 비리부터 시작해갖고 노동조건 저하부터 시작해서 안 꼽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수탁기간이 바뀌니까 기간제 계약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이제 곳들입니다. 심지어는 서울본부요. 친하니까. 예.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많잖아요. 근데 가장 도서관을 민간위탁 많이 하는 데가 서울이거든요. 예. 동작구 무슨 도서관?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맡긴 거거든요. 혹은 공공위탁, 문화재단에. 이런 데들이 많고, 이 위탁을 받으니까 여기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이 다 기간제 계약직이에요. 거의 대부분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아웃되고 또 떠나는 거고, 임금 거의 최저임금 수준 받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초단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말 사서 다 초단 시간이에요. 네, 주말 사서 거의 100%. 그리고 야간 사서들 다 초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으로 되면서 우리가 이제 초단 시간 문제도 있고 민간 위탁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저보고 올해 만약에 주력으로 우리 노동운동 진영에서 어디에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민간 위탁 단연코 243개 지방자치단체, 그 노조법 이사의 교섭권 문제도 있는 거고, 그 교섭권의 내용에 있어서는 고용부터 뭐 임금 뭐 차별까지 참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쪽에.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 조그만 게 뭐냐면 생활임금을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까지 적용한 정도가 거의 전부예요. 거의 그냥 우리 첫 단축 끼는 거라고 보죠. 그리고 여기가 잘 형성되면 노조 조직률의 제고에도 저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요. 아마 뭐 국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애들은 민간 수탁기관에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하기 쉽지 못할 거래요. 지금 분위기에서.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개입의 영역으로 보면 이 행정을 통한 정책도 있지만 산하기관의 노사관계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자회사도 또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대표적으로 여기도 민간 위탁입니다. 전태일기념관도 이제 서울시 노동정책과 복지팀에서 민간 위탁을 전태일전에 3년 정도 수탁 운영해서 3+2, 2년 더 계약할 수 있게 돼서 매년 이렇게 4, 5년 계약하는 거죠. 그러면 요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봤을 때 이거는 시, 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돼.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는 영역으로 발라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민간 위탁의 전문성을 맡긴다고 하면 그 전문성에서 고용부터 노동 조건까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근데 약간 좀 문제가 좀 고민이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민간 위탁 100개가 있다 그러면 노동권익센터 같은 데를 직영 운영하는 게 우리는 보통 민간 위탁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직영하라고 그러는데 노동권익센터는 직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직영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이 운영하는 거예요. 노동권익센터를. 그러니까 약간 또 그냥 우리가 선의에서 보면 그 공무원 선생님이 거기 4, 5년 이상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반 있으면 또 가고 또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그래서 직영의 노동권익센터는 실패 모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는 또 민간 위탁이 뭐 좋냐면 걸 떠나서 노동권익센터는 우리가 노동권익센터는 상담하고 권리구제하고 조직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행정조직이 조직하진 않잖아요.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약간 조금 몇 가지 센터들은 직영이 답이 아닌 센터들도 일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것도 또 팁입니다. 이건 다 이제 어디 안 나가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2011, 12년에요. 서울시가 이제 제가 정책 개입하면서 들어갈 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페이퍼도 써주고 보고서도 써주고 막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시장이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해갖고 찾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다음 행정 조직할 때 주무과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주무과가 그 다음에 국장 승진하는 사람이에요. 에이스가 오는 겁니다. 에이스가. 그래서 특정과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노동과가 여기에 있다. 그럼 이 노동과 과장님은 2년 후에 은퇴할 뿐이에요. 자기는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무과로 가야 힘도 있고 이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성과내서 일로 국장 어디로 승진하든 좋은 데로 가든. 행정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걸 알아갖고, 그래서 주무과를 만든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노동정책과가 아마 지금 이제 동작구는 제가 사는데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동작구에 만든다라고 그러면 딱 두 부류예요. 은퇴 앞둔 공무원 선생님들이 오거나 아니면 서로 안 가려고 해갖고 오는 부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로 오려고 하는 부서로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찾은 게 뭐냐면, 비디오 카메라 때문에 진짜. 서울시에는 2개 핵심 부서가 있습니다. 핵심 인력의 라인이. 큰 S, 작은 S. 큰 S는 서울대 출신, 행지 출신들. 작은 S는 시립대. 시립대 티오가 있어요. 서울시 거라. 그래갖고 시립대 목에 과장, 국장, 승진 티오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여튼 행시 출신의 고위공무원은 5급 이상은 이제 서울대가 많으니까 이렇게 있었고, 요 두 그룹이 1, 2그룹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갖고 노동정책과에 서울대나 시립대 출신 과장을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오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나 경기도에서요, 공무원 선생님들이 1년 반 지난 쯤 되면 1년 지나면 다음 과 어디 갈 거지? 1, 2, 3순위 선호부서 선척을 하거든요. 3순위에도 안 되는 게 노동정책과예요. 왜 안 오려고 그랬더니요, 노동조합 만나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태극기 할아버지보다 낫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정의에 기반한 건데, 그래서 한 게 뭐냐면 1년 반 동안 열심히 노동정책 만들어주면 기조실로 가든 연수 보내든 평가과는 가든 가고 싶은데 보내주겠다. 우리가 시장한테 쇼 붙여갖고. 그래서 민주노총 관계되면 아시지만 처음에 서울시 첫 번째 과장, 두 번째 과장님들이 일 안 했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비정규 정규직도 하고 모두 한 건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밖에서도 노동조합이 힘도 있지만 내부의 메커니즘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게 또 뭐냐면, 다 편집해 주세요. 동지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노동과 과장이면 올해 생활임금을 서울시가 17개 광역에서 제일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럼 계산했더니 12,000명을 줘야 되면 1년 예산이 45억이 더 필요해요. 어디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과 과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산과 과장이 S예요, S. 큰 S 아니면 작은 S.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음번에 여기 가거든요.
얘가 그 다음에 공기업과 가요. 그럼 얘가 다시 나한테는 이게 있어서 이걸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조직에서 이건 우리 공무원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데 그래서 딱 우리가 집권에도 마찬가지고 정책 협약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시를 민주노총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세팅을 설계할 때 플랜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 데려와서 일할 수 없잖아요. 제가 중간에 조금씩 5초씩 끊기는 거는 지금 발언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했고 세 번째 과정부터는 ES든 찾았고 몇 명 추천받아서 비공식 커피 먹자고 했고 여기 힘든데 오실 수 있으세요? 하면 1년 반 후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원하시는 부서로 우리가 책임지고 못할 수는 있습니다 얘기해요. 뭐 저희가 인사권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2019년까지 그래도 노동계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조례도 만들고 행정도 간 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동조합이 정책 협약도 하고 요구도 하고 집권도 하고 플랜도 만들고 할 때 또 다른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건 요 전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 풀리지 않을 때 의회에서 엄청나게 풀어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행정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이겁니다. 이제 이 틀이 거의 비슷하게 돼서 내용이 뭐 좋다가 아니라 이제 노동 정책을 만들려고 그러면 행정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5개년 계획을 이제 만듭니다. 보통 종합 계획은 5개년입니다. 5개년인데 산업안전 조례하고 감정노동 조례는 제가 이렇게 개입하거나 민주노총 지역본부하고 토론해서 만든 지역은 3년으로 했어요. 그때 설득한 거 뭐냐면 공무원 조직은 기본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합계획은 5년인데 갑자기 3년으로 하면 당황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왜 3년인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3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1년 뭐 하다가 2년 본사하고 하면 뭐 이렇게 되니까 2년 끝나면 또 내년 거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산업안전보건 뭐 노동안전 용어는 좀 다르지만 요구하고 감정노동은 우리가 산재사고는 3년을 소급 기준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래갖고 딴 건 몰라도 산업안전보건하고 감정노동 등은 3년으로 합시다 라고 그래서 몇 군데 같이 논의할 때는 3년으로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호흡을 짧게 해야 된다는 종합계획 기본계획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3년으로 근거만 갖고 오셔갖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쨌든 뭐 노동존중특별시라고 하고 이렇게 비전 정책 목표 4대 과제하면서 영역을 쭉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초벌 버전이고 그 다음부터 경기, 충남, 광주, 부산 등 하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논의 과정 속에서 노동정책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초기에 저희가 울산에서 20년 전에 북구동구가 한 20년 됐나요? 25년? 그때 우리가 두 곳 아마 제 기억에 세 곳인가 두 곳 됐을 때는 저런 개념 없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진보정당하고 민주노총 후보가 집권해야 된다는 거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비일학처럼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이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행정조직과 이렇게 종합계획을 저렇게 딱 5년 하면요. 매년 1년 동안 발표한 그 의제 있잖아요. 예컨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뭐 하겠다라고 그러면 분기별로 반기별로 1년마다 그 과는 그거를 모든 우리 지금 중앙정부는 국무총리실, 지자체는 기조실 여기 다 이행했고 성과평가 받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용을 줄이려고 그러고 하더라도 뭐 캠페인 뭐 간담회 협약 한 거잖아요. 간담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 계획에 딱 세팅해서 발표하는 순간 의회나 성과평가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보신 분들 에이 뭐 뻔한 거 했네 라고 하지만 종합계획으로 발표하는 순간 그게 이행평가에 담성되는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위원회 노동권익보위원회에 그게 이행 점검이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이제 10대 과제 뭐 이렇게 해서 7대 과제 이렇게 상관돼서 노동권익을 뭐 제로하겠다,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생활임금을 만들겠다, 비정규 정규직화하겠다, 뭐 노동시간 단축하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근로자 이사였고요. 그리고 뭐 정책 네트워크 구축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했던 것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전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서울시에 오세훈이 와서 뭐가 없어졌나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 서울 지역에 무슨 네트워크 토론회 때 했던 건데요.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뭐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잘했냐 뭐 그걸 떠나서 오세훈이 와서 노동인권, 노동권, 노동기본권 후퇴시킨 것들 이게 보면
왼쪽에 이제 많이 아시죠? 일단 진보적 조례를 없애죠. 예. 진보적 조례를 없애고 뭐 지금 다 잊혀졌지만 서울시 반값 등록금제도 폐지하고 예. 이런 것들 다 없애고 두 번째 혁신, 마을, 노동, 여성, 청년 등의 중간지원직 센터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예산 삭감하고 뭐 사서원 폐지하고 TBS 폐국하고 이런 것들 이제 없애는 걸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런 거 보면서 아 진보적인 정책 의젠다를 만드는 거는 수년이 걸리는데 없애고 하는 건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는구나라는 걸 조금 뼈저리게 이제 느끼고 만약에 또다시 이제 저런 경험을 한다 그러면 5년 후에 안 뿌개지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만약에 사회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또다시 5년 후에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조력 변경해갖고 못 없애게 하는 게 뭘까? 그럼 결국은 중앙정부 입법을 같이 만들어갖고 예산 구조를 중앙이 뭐 팔을 내고 이렇게 내면 한쪽은 지키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우리가 진보적 어젠다를 풀뿌리 정치처럼 지자체 기초부터 하지만 이게 보수 정당이 들어와서 없애는 걸 경험한 거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제도를 매칭해서 만들면 못 없애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가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질문에 서울시에서 뭘 없앴냐라고 보면 진보적 조례 없애거나 사서원이나 TBS 같이 이런 거 폐국시키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뭐 다는 뭐 너무 많이 아세요. 헌법 33조 32조에 관련 것도 거의 태행적으로 하죠. 버스기사하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되지 않냐. 서울시 의원들이 공동 성명 내고 뭐 이런 거를 한다든가. 그리고 노동인권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폐지하고 그리고 감정노동하고 생활임금 조례에서 각각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동정책 기본계를 통합해서 그냥 퉁쳐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축소 운영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정의로 운전한 AI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몇 년째 지금 계속 오세훈도 이번에 요 얘기 한 것 같은데 얼핏 시내버스 필수 업무 지정해서 노조법 42조 정해놓고 파업 제한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서울시교통공사 인력 축소하는 문제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 네 번째 항목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거버넌스를 싹 바꾸죠. 참여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을 노동조합은 최소화하고 연구자학자는 자기들 입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서 운영을 하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도 조례 바꿔서 300인 이상으로 범위 넓히고 2명 있는 곳은 1명으로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명확해서 저희가 한번 최근에 경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민주총이 지지하는 후보들 중에 집권이 되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연임하면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바뀌었을 때 없어지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게 그냥 지난 경험에 였던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은 이렇게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이 초기에 시즌1은 조례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이사, 생활임금, 비정규 정규직화 이런 게 2020년대 초반까지였다면 최근 오른쪽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공공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의 민간으로 다 넓혀라. 시민, 도민으로 다. 옛날에 이런 거잖아요. 생활임금도 공무직만 혹은 기간제만. 그리고 노동이사제도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민간으로 그냥 아예 싹 넓히는 정책으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간 넓히는 예산과 범위가 엄청 크고 민간에 지원하려고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 거쳐야 되는데 그냥 한시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5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 저임금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뭐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일몰사업으로 한 20억만 책정하죠. 20억 먼저 들어오는 사업장 소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일몰사업 계속 하는 거예요. 한 15개를 갖다 계속 일몰사업으로. 협의 안 거쳐도 되니까. 그래서 공공은 너무 쉽게 했는데 그것도 했지만 이제는 민간 영역까지.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 도시에, 우리 지역에 보편적인 노동기본권 안전망을 하는데 한시사업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는 민간에, 이제 더 이상 노동조합은요, 공공에 조금 틀에, 저도 이제 15년 동안 그랬는데 이제 좀 경험하다 보니까 민간에 넓힐 수 있는 방식이 꽤 있고, 이번에 경기도가 어쨌든 찬반은 있지만 야, 뭐 4.5일제 이런 거를 공공만 할 줄 알았는데 민간에 하고 그것도 3년 동안 한시사업으로 하니까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욕심내지 말고요. 뭐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한시 사업을 1, 2년 동안 했고 그게 뭐 돌봄 뭐가 됐든 민간의 뭐 고용 안정 뭐가 됐든 간에 한시 사업을 해고 일몰 사업하면 그러니 그거 사업의 근거는 있어야 돼요. 시장에 공약이 있든가 조례 있든가 뭐 아니면 중앙정부 입법에 저출산 고령사회 뭔가 있다. 이거는 있어야 이제 가는 건 그건 아시니까요.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할 때 최저 기준선을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전달 체계나 이런 것도 잘 해주겠다. 예. 그 3번은 변화하는 환경과 맞춰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했습니다.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노조법 2, 3조는 원하청 노조가 있는데 교섭권, 노동기본권이 성립되지 못하는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지방정부 지자체가 사용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중앙정부에 변화되는 3월 10일인가 시행이 원하청 교섭에서 이렇게 2조와 3조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 근로감독 일부 지향 이항은 민주노총에 이제 찬반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4군데의 지자체가 만약에 중앙정부가 근로감독 일부를 위임하면 우리 할 생각이 있어요. 손든 데가 4군데거든요. 경기도, 제주, 충남, 전북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하냐 된다라고 그러면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제주도, 충남, 전북 정도 되면 약 한 40명 정도의 근로감독관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TO가 배치가 되는 거고 경기, 서울이면 350명 전후예요. 이제 손들었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경기도가 우리 내년에 근로감독관 위임받아서 할 거예요라고 해서 다 되면 한 350명 정도의 이제 인력을 받아서 하는 거죠. 하게 되면 그게 가면 안 된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랬을 때의 지금 현재 논의 프로세스를 보니까 30인 미만의 주로 영세 사업장의 예방적 감독, 지도 감독 그리고 뭐 이런 쪽에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되면 약간 이제 좀 플랫이 받게 됩니다. 지금 전국에 약 80개 정도 노동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노동자인데 임금 체불이나 뭐 이런 거 상담하러 여태까지는 서울 노동관리센터에 상담해갖고 혹은 내 방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 노무사 선생님이나 누가 이렇게 하니까 지청 가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코스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동권익센터에 전화할 일이 없어요. 왜 여기로 거쳐요? 서울시 노동 무슨 과 거기에 전화번호 받았고 글로 직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스토리대로 가서 17개 광역부터 한다는 거거든요. 광역에 근로감독관이 다 하고 그 지자체에 손 들어갖고 단체장이 다 간다 그러면 지금의 노동권익센터 등은 제도 설계가 싹 바뀌어야 돼요. 제가 동남권 노동권익센터 가서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더 가서 괜히 여기 상담하고 또 가서 여기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서울에 홈페이지 봐갖고 거기 노동권익센터 근로감독 권한이 있으니까요. 임금 체불부터 등등 있으니까 이렇게 가죠. 네.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그냥 다르게 이 전달 체계 등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건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근로감독 위임과 관련해서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근로감독 위임을 받았어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도 잘 모르겠지만 3.3% 가짜 계약 많잖아요. 그러면 야 전라북도 니네 30명 받았지 거기 3명은 그냥 주구장창 다른 거 하지 말고 3년 동안 가짜 계약하는 것만 찾아갖고 그거 찾아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행정상으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자체는 이렇게 돌잖아요. 2년 하고 땅과 가고. 그럼 열심히 한 6개월 교육시켰던 근로감독 노동과의 공무원 선생님이 2년 후에 이제 문학과로 가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선생님 와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쭉 하는 고민이고 제가. 두 번째는 그러면 별도로 우리 그 행정조직에 보면 기초에 사회복지 직렬 별도 직렬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공무원만 계속하는 전문성 있게. 그러면 노동직렬을 새로 만들어서 지자체 240개 앞으로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소수면 내부에서 승진이 안 되거든요. 또. 뭐 하여튼 이런 고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감독이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 볼 때 이게 이겼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어쨌든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공공부문 임금 실태 조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공기업까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작구에 이거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이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기간제가 몇 명이고 시간제가 몇 명이고 공무지 몇 명이고 기본급은 얼마고 재수는 얼마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었고 적정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언론에서 매일노동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약간 생활임금 논쟁하고 또 다른 지금 임금 논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금 체계 변경한다는 거 아니고 최저임금만 왜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냐는 논의에서 조사를 하고 한다는데 이름은 이제 적정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러면 이론상으로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으로 확 올라타갖고 갈지 아니면 그냥 예전에 경기도가 했던 공정수당 20만 원, 30만 원 이제 더 주는 형태로 갈지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민주노총 입장에서 보면 이 적정임금이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흐름에서 가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부문에 올해 상반기 때 논의되는 임금 정책 중에 공공부문 지금 적정임금 실태조사 논의가 조금 진척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요번에 이제 상하반기 어떻게 이슈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고용 활성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고용에 예전에는 중앙부처에서 고용정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 자율성을 주도권을 이제 준다는 내용인데 여기 딱 제 핵심은 저 법에 따라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단위를 노사민정으로 할지 아니면 별도의 고용심의위원회를 할지 어디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세 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거에 따라서 지역의 특히 광역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 조금 일자리 고용 정책이 법제도 과정에서 좀 변화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한 두세 개 하고 노동조합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아시다시피 왼쪽 하단은 ILO가 정규직 고용은 축소되고 자본과 기업이 유연화 통해서 임시직 고용, 플랫폼 노동 이렇게 빼겠다는 고용 털어버리기 전략을 많이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얘기를 수년 동안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중앙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정부 한 곳에서는 광역에서는 조금 새로운 모델을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비정규 정규직화를 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시간제 노동자 특히 초단시간 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특고 플랫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강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돼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다 의무적으로 15시간 이상 계약하게 하는 초단시간 제가 이제 칼럼도 쓰고 많이 했지만 뭐 가칭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 이렇게 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은 지자체는 다 15시간 계약하면 아니잖아요. 15시간 이상 하면 연차휴가도 다 부여해야 되고 사회보험도 다 부여해야 되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페이퍼 분석했는데 또 다 달라요. 일이 같은데 시급도 다 다르고 어디는 12,000원을 정하고 같은 11개월 계약인데 어디는 10,000원, 어디는 12,000원, 얘는 계약기간 6개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이슈 중에 하나는 초단시간 문제는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노총이 조금 개별적 근로관계 고용해서 조금 새로운 모델로 해서 좀 제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중에는 가짜 3.4 그러니까 대부분 지자체는 우리가 지원이었잖아요. 시혜적 관점에서 뭘 해주고 뭘 해주는 건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노동자 찾아주기 뭐 네이밍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는 이 두 가지가 조금 관심도 더 갖고 변하는 상황에서 초단 시간이 가장 많아지고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자체 한 곳에서 좀 뚫어주면 또 다 따라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15개 하고 뒤에 이제 민주노총의 역할 뭐 노동정치 조금 민감하면서도 말씀드릴 것 좀 되면 이제 그냥 제가 교육 요청 받아갖고 하면 좀 밋밋한 것 같으니까 6월 3일 지방선거 때 민주노총이 혹은 민주노조 진영에서 검토해 주십사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층위는 없어요. 그냥 15개 좀 만들면 32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는 그게 뭐 어떤 지원일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이제 고충 처리도 없는 의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2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중앙은 공공은 좀 저는 좁히고 이번에는 민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기 노조도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찍었습니다. 좁혀. 이제 지금 국정과제에서 중앙정부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뭐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딱 찍어서 가장 그래도 인권적 노동인권 가지고 연차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 연차 휴가는. 그러면 지자체가 연차 주세요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법령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 미만 입사 1년 미만 재직 1년 미만 노동자는 월에 하나씩 11개니까 그거 기준해 갖고 5년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 지원해 주기.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은 소진율이 한 60%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개에서 6개 쓴다라고 그러면 6개 부대에 대한 걸 이제 예를 들어 경기도가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책정해 갖고 그래서 다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는 2,000명 일단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일몰되면 다시 의회 추경내 갖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5인만 사업장 노동자가 엄청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어쨌든 중앙정부도 조금 눈치 봤는데 진도를 좀 빼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적응 끄떡끄떡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차 휴가도 없냐.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지원해 주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아까 세 번째는 초단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부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초단 시간제 계약하지 말자. 그냥 법령에 맞는 시간제 계약하고 사대보험 다 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고 4번도 좀 비슷합니다. 특허 플랫폼 프리랜서 지금 배달 노동자나 이런 노동자들은 저소득 노동자들은 보험료 80%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지방정부가 저런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경기도 제주도 같은 데서 저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일부. 근데 산재만 해요. 다른 사회보험 지원해주지 않고 있고 고용이나 건강 뭐 이런 거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대보험은 지자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이나 법령이 없으니까 요만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특허 플랫폼 프리랜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의회에서 뭐 700번인데 지원해줘 이러니까 저소득 특허 플랫폼에서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 이렇게 했고 뭐 예를 들어서 30억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기초에서는 뭐 한 5억 뭐 이렇게 해갖고 시작해서 내년에 효과 좋고 하면 추경세 갖고 더 가고 이렇게 해서 사업 이미 또 이런 건 중앙 정부에 많잖아요. 두리누리 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저항이 덜합니다. 행정조직에서. 그래서 사회안전망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 이번에 민주노총이 조금 뭐 제 표현상 연구자니까요. 뭐 저스티스 기금, 정의 기금, 사회연대 기금, 노동 기금 이런 걸 지방 정부가 다 왜냐면 지자체 단체장이 되면 노동 정책을 쓸 예산이 별로 없어요. 이 없던 과가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다 뜯어 고쳐도 뭐 100억도 안 돼요. 광역이. 기존 쓰는 거 뭐 생활임금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막상 집권하거나 뭐 정책 뭐를 요구하려고 해도 1년 안에 돈은 많이 못 갖고 옵니다. 그러면 조금 자율성이 있으려면 노동기금을 혹은 뭐 정의기금 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기금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조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 기금 조례를 다 없애는 추세거든요.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단체장의 권한을 뺏는다. 기금하는 기금위원회를 또 운영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좀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나 뭐 이런 거 다 하면 좋겠는데 좀 너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또 가면 적어도 요번에 7, 8월에 폭염 시기에 폭염수당, 기후수당 이것도 또 한정하는 거죠. 7, 8월에 그 기상청 봤더니 가장 하는 날이 한 7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딱 2시간 쉬라고 그러니까 그때 시급 계산해서 저도 뭐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5개 야외 폭염에 가장 노출된 노동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건설, 배달 뭐 이렇게 해서 몇 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넓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이제 중앙정부가 받아 안게 해갖고 쭉 가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후수당, 뭐 실업수당 이름은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아시듯 특허 플랫폼 프리랜서는 출산휴가 돌보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득 지원. 일부 한두 군데 출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안전하고 산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뭐 물류센터도 마찬가지고 쿠팡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야간 노동과 관련해서는 조금 핵심적으로 조금 민주노총에서 올해 지자체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주도는 이번에 이제 실태 조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제주도 그 노동자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있는데 다 하면 조금 벙벙하니까 야간 노동과 관련해서 하되 뭐 야간 노동은 뭐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9번은 이견도 있지만 제가 이제 주장하는 노동시간 단축, 뭐 주사일제도 좀 관심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 10번은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 이주민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가 변했고 이미 10명 중에 1명이 이주노동자 이주민이라는 거 고하면 조금 정책을 그냥 인하인하고 과거소 건축물 수준을 좀 넘어서는 정책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과 관련된 것은 뭐 AI 산업이니까 최소한 고용 영향 평가 뭐 이런 것부터 AI가 어떻게 미칠지 우리 도시는 어떻게 될지 정도 좀 했으면 좋겠고 12번은 조금 그래도 저건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교육청 같이 해서 노동인권, 노동교육, 의무 활성화 지원도
근데 엊그제 저거 토론했더니 한 곳에 아이디어 주셨는데 전국의 이장, 반장, 통장들부터 의무교육, 노동교육 다 시켜라. 예, 예. 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역 사람들 다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자만 할 게 아니라 했는데 행정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통반장, 이장 다 모아놓고 하는 데서 노동교육부터 하는 것들. 뭐 조례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12번 그렇게 좀 돼 있고 또 하나는 13번은 그 이름 명칭은 그런데요. 아, 무슨 놈의 테크노 뭐 이런 거 지자체 산하기관 많은데 노동재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동센터를 만들면 위탁기관도 수탁기관 막 뺏기니까 그래서 민주총이 이제 노동재단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정책과 연구와 사회안전만 그 사회 정책까지 포괄하는. 그래서 출연기관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장단이 있죠. 출연기관들 만든 공공기관 성격으로 돼서 좀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가칭 뭐 노동 땡땡 재단.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노동도 고민하고 교육훈련 생애주기 뭐 이런 것도 담당하고 그래서 기존에 조금 흩어져 있는 것도 한 군데 모아서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정책 제도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없거나 과가 없거나 이런 거 행정 만드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은 이제 노동조합의 역할입니다. 앞에 거 다 요구한다 하더라도 저게 작동이 되려면 주체가 노동조합이 지방정부라는 노동조합하고 노정교섭, 초기업 교섭 등을 활성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위의 초기업 교섭, 사회적대화 저건 섹터로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공무직, 고용위기, 민간위탁, 뭐 교통에너지, 돌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교섭이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돌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행정 영역을 하면 복지과 담당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노동과가 만들어지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건 다 노동과로 보내버려요. 근데 문제는 노동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활물리법 만들 때 실제적인 힘은 국토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동국이 주무국이 돼야 주무과가 돼야 옆에 교통과 복지과 얘네들하고 그래도 조금 붙는 거거든요. 과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뭐 돌봄 에너지 뭐 초격해도 씨알도 안 맥혀요. 네. 그래서 초기업 교섭은 요번에 우리가 이제 개별 사업장이나 업종을 많이 준비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조례가 꽤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래저래 제가 뭐 돌봄 사회화 노동이 앞으로 중요하고 쿠팡법 만들고 AI 폭염성 노동자 얘기한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저한테 사전에 질문 준 것 중에 집권하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들은 개입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법 2, 3조와 관련된 아까 지방정부의 공공기관 등도 있고 또 민간위탁도 준비를 해서 집단교섭을 통한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인 미만하고 초단시간 등 아까 말씀드린 휴가비 지원이라든가 초단시간 의무화 정책들을 대지방정부 정책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건 너무나 이제 뼈저리인데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집권했다가 4년 또 보수정부로 바뀌면 다 없애는 것들 너무 경험해갖고 최근에 국회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아이회로 협약 비준위원회를 국회는 만들고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몇 개는 돌봄도 마찬가지 몇 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경기도 서울에 정책 협약하고 요구하고 뭘 잘 됐는데 우리 만들어서 좋으니까 박수치고 자족하지 말고 이 정책을 흩어지지 않게 중앙정부 제도하고 최소한 교부금이라도 매치해도 이쪽에서 8대고 2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뿌개지지 않게 하는 게 좀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왼쪽 하단입니다. 이건 이제 민주노총한테 제가 당부 드린 건데 광역과 기초의 지방정부의 집권 플랜은 우리는 조금 갖고 있었나? 과거에 진보정당이 그렇게 중앙은 많은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지방정부는 좀 없었던 것도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좀 그런 게 조금 이제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진보정당 후보들이 출마하고 또 혹은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이렇게만 돼 있고 각계 공약이나 뭐 일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광역은 이런 모델로 좀 집권을 해야 되는 플랜을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기초는 또 어떻게? 100만 도시, 수원, 고향 뭐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오늘 이제 2부에서도 뭐 볼로냐 도시 이렇게 하지만 외국에는 좀 그런 스텝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워낙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노동이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좀 필요하겠다. 목표 세우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시민사회의 역할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역은. 왜냐면 그래도 중앙은 다 모이잖아요. 근데 지역은
부산만 내려가도 부산 참여연대, 공공성연대 뭐 이렇게 몇 개 없고 그래도 거긴 두 군데, 세 군데 있는데 다른 데 가면 더 남아 없어서 조금 시민사회 연대 전략을 조금은 더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정수 정책실장님, 저 백구 토론하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그 지방 노동정책 제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저효과 지원 얘기하셨는데, 그 연체효과 지원이 대체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몇 사람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빠지게 될 경우에 업무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게 있어. 이제 특수고용도 비슷할 텐데 특고 플랫폼도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돌봄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규모가 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인력 풀을 형성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텐데 이런 사례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재정 지원을 넘어서서 인력을 어떻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는 게 좀 그런 사례나 방식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하고 그다음에 12번째, 11번째 디지털과 AI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은 고용 영향 평가를 도입하자라고 하고 어제 토론에서도 아마 양면수 위원장님도 속도 조절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 이거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도입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자 노조와 협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분이 얘기하신 게 어쨌든 기술의 발달은 결국은 이제 도입 속도와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술 발달이 그 자체로 되기보다는 도입하는 과정에서 도입 확대 과정에서 결국 이제 기술 발달도 좀 더 확산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고용 영향 평가를 하면 당연히 이제 AI 도입을 하게 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속도 조절을 하자라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본이나 또는 일반 상식의 논리는 뭐 속도 조절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기술적 발전 속도에 의해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의 대안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약간 좀 뭔가 지지되어 있거나 좀 더 상상력이 좀 필요한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그동안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노동시간 단축과 어떻게 연계해서 좀 할 건지 이런 부분의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거 실장님 말씀하신 거 두 번째 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AI는 세 번째 하고 텔로 온라인으로 들어온 것 간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질문 주신 거 하나는 기초의 근로감독 위임 받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찬반을 떠나서요.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기초 지자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중앙정부도 고용노동부도 기초는 생각도 못 하고요. 광역도 지금 손든데도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막 우려하는 것보다 지금은 야 진짜 네 군데 손든 광역 지자체에 우리가 근로감독 위임해줬다가 뭐 제대로 안 되는 거냐 이런 거에서 기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광역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여서 그냥 요약하면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한참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가도 뭐 근로감독 잘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부터 갈 거여서요. 우리가 막 지금 기초가 더 필요한데 혹은 이거 잘못 와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단계 수준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조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시장 말씀하신 대로 인력 배치 문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례가 있긴 해요. 많은 분들 아시기도 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3명, 4명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과거에 너무 적어갖고 휴가도 못 가고 막 그래갖고 만든 게 뭐냐면 육아돌봄 종합센터, 육종센터라는 게 있어요. 권역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냐면 뭐 조금 다양한 것도 하지만 동작구 땡땡 어린이집 선생님 3월 1, 2, 3, 4, 5 휴가라면서요. 그럼 거기 원장님 못 뽑으시네?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한 대체 인력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로 약간 하면 근데 이건 명확하게 직렬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거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선생님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에서 파견하니까 상관없지만 인력을 이제 보내주니까 상관없지만 5인 미만은 업종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쉽진 않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좀 규모화가 돼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 뭐 수준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그건 조금 규모가 있으니까요. 서울의 분포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는데 쉽진 않다. 예. 왜냐면 이게 뭐 한 직종이면 여기 대체 인력 제도를 만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예. 이제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쉽진 않겠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근데 잘 하다 보면 또 예. 이것도 우리가 육아휴직제도 처음에 시작할 때 20년 전인가요? 비슷한 얘기 했었거든요. 뭐 10인 미만, 20인 미만은 그 육아휴직 6개월, 5개월 갔다 오면 뭐 그 대체로 뽑지도 못해 비용 어떻게 가르쳐 뭐 그랬는데 그거 걱정하다가 육아휴직제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일단 지원을 하면서 처음에 몇 개 업종은 어떤 방식으로 인력 지원을 할지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집권한다시면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그래서 그게 있고 세 번째는 일단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몇 개 이제 좀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AI를 뭐 어떻게 한다는 조금 지자체 수준에서는 조금 이렇게 특정 업종이 아닌 상태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다 그러면 지자체의 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진흥원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서울시 같으면 이런 데에서 AI 관측소, 디지털 관측소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 도시에 AI가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도입하고 있고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거부터 먼저 하면서 고용의 안정성이나 상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진도 나가기에는 우리의 정보 수준이나 변화하는 걸 좀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AI가 노동시장이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파악하는 전담기구 이런 걸 만들고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이 개입해서 파급이 심한 도시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뭐 어떻게 할지 요것부터 먼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석화가 있는 여수산단은 뭐 요거 중심으로 울산은 뭐 요거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특화해서 지금 단계를 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2019년부터 그 노사정 합동해갖고 그 AI 관측소를 만들고 기금도 만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공동결정제도 그렇게 하면서 교육 훈련도 하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28개 공장을 찍어갖고 영향 많이 받는 찍어서 협업도 하면서 해서 지금 이제 그것부터라도 해야 우리가 조금 노동자들이 좀 덜 피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또 아무도 없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그냥 선언적 조례여서 조금 지금은 요건 좀 예전에 우리가 생활임금 막 조례 만들 때처럼 새롭게 요건 좀 모범 조례를 만들어서 민주노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과제를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서 1번부터 15번까지 매기신 건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 예. 사실 우리 수석부원장님도 계시지만 오늘 저희가 그 정책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저는 뭐 깜짝 놀랐는데 뭐 10대 뭐 혹은 뭐 저기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다가 뭐 윤호 게임 뭐 이런 거에 노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인권 교육 같은 걸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지 이걸 지자체 수준에서 그럼 뭐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조금 또 이제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뭐 정부 중앙 정부가 한다면 또 어떤 게 가능한지 요 생각하고 이거 그리고 저는 좀 제 의견인데 물론 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걸 뭐 실제로 얼마나 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제 좀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건 노동안전 문제 요걸 좀 1순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보다 노동안전 문제가 1순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목숨이 붙어 있어야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지자체 수준에서 이제 노동안전과 산재 예방, 뭐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례 말고 이제 혹시 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러니까 그동안 누적된 이제 활동으로 이제 훌륭한 이제 발표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약간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전국에 보면은 천년만년 이제 국힘만 집권할 같은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고려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좀 구성해 주셨다고 간단히 얘기를 제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갖고 요번에 대구 지역 본부하고 작년에 조사해서 대구 지역의 중소병의원 노조가 없고 열악한 데만 조사해갖고 그 요구안을 지금 이제 국회에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쪽에 그래도 대구 지역 본부가 좀 고생해 주셔갖고 좋은 자료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정책도 없는데 조금 관심도 기울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면 중요도 순서는 아니고요. 그냥 뭐
쭉 이렇게 근데 굳이 따지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예, 그냥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저 그래 맞아 저런 거는 뭐 해야지 이런 쪽이 더 강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층위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 같고 노동인권교육은 의외로 지자체가 이거는 수단이 많아요. 예,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 내에서 노동교육 뭐 이건 이제 국정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법제도관에서 갈 것 같은데 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일단 전달 체계로 보면 청소년 수련원, 예, 그리고 그 탈학교 무슨 센터, 그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쪽은 노동교육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죠. 어쨌든 청소년의 프로그램, 자아정서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엊그제 두 군데 그 지자체 토론회 때 가서도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영역을 보면 우리가 예비 노동자였을 때 보통 직업계 고등학교 수능 끝나거나 혹은 학교를 벗어난 노동시장에 있는 앞뒤에 혹은 재직 노동자들만 관심을 가졌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에 노동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고 이건 예산만 하면 되는 거여서 예,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질적 교육 전환인데 저도 몇 군데 이제 요청 가면 12월 달에 이제 제일 많이 오는데 강사님 우리 2주 동안 무슨 프로그램 해요 그러는데 이제 일정표가 와요. 보면 경제금융교육은 일주일 동안 서울의 송파에 있는 A고등학교인데 한 반에 2시간씩 해갖고 강사 13명을 배치해갖고 질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명 놓고 이렇게 강연을 경제금융교육을 노동교육은 저보고 1시간 동안 강당에 300명 모아놓고 그 추운데 12월 달에 1시간 동안 그래갖고 문화상품권 가지고 막 퀴즈 내면서 겨우 했는데 예. 그래서 준비가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진짜 교육청도 개입해서 노동교육을 학교에 금융교육처럼 대등하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14개 다 열어놓고 노무사 선생님이 됐든 활동가가 됐든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공통교환 가지고 2시간씩 하면서 질응답하면서 교육을 해야지 강당에 3시간씩을 모아놓고 진짜 그건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곤욕이고 그래서 진짜 노동교육 혹은 노동인권교육은 학교 내 그 정규 그 수능 끝나고 하는 그거 의무적으로 다 대등하게 들어가게 하는 거 그리고 지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센터 수련 시설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서 그쪽은 아까 말했는데 약간 좀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만 있으면 거의 되는 사업들이어서 예. 왜냐하면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도 한 6개 정도 있어요. 웬만한 데는 다 광역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나 들어와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거제 시지부고요. 신호식 사무처장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집권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에서 노정협의라는 명의로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정책 기반이 쉽지 않습니다. 15가지 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15개 중에 이것 때문에 한두 개 추가한 게 있거든요. 각각 한쪽 자리가 있어요. 배경 목적, 추진 방안 이렇게 해갖고 뭐 통계 몇 % 예를 들어서 AI 노출 인원 몇 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 총연맹에 제가 드려서 알아서 데코레이션 하셔갖고 요번 좀 해야지. 커피는 민주노총이 쏘시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 뭐 저희가 5개라도 모든 지자체에 받으면 성과죠. 뭐. 예. 고생하셨습니다.